비행기 밑으로 아주 멀리 있는 흰 구름을 응시하고 있는데 근처에 승무원 2명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겁먹은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승무원들이 더 이상 통로에 서 있지 않네요. 눈을 비비니 승무원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비행기 승객의 거의 절반과 함께요. 거기에 합류하는 걸 막는 유일한 건 여러분의 안전벨트였어요. 우와, 앉아있는 동안 안전벨트 매기 규칙을 따르니 효과가 있네요. 곧 기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요. 승객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지구 대기권을 떠나 우주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제발 떠다닐 때는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하네요. 아, 그렇군. 이제야 이해가 되네. 여러분은 생각해요. 승무원들은 아무 문제없는 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머리 받침대와 수화물 칸을 잡고 통로를 따라 떠다니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점심을 제공해 주려고 시도해요. 그리고 기내 곳곳에서 사람들은 오렌지 주스가 무중력 상태에서 아주 예쁘다는 걸 알게 돼요. 다양한 크기의 밝은 방울이네요. 어느 순간 여러분도 특전을 얻으려고 안전벨트를 풀기로 해요. 유후! 재밌지만 꽤 무섭기도 해요. 움직임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데려가는 곳으로 떠다니기만 해요. 가끔 다른 승객들, 케이터링 카트에서 빠져나온 음식, 카트 그 자체, 책, 노트북, 자켓 등 비행기가 대기권을 떠날 때 고정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부딪혀요. 가장 안전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기 때문에 그런 만남에서 다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어요. 만약 이 여행이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들이 사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향수병에 걸려 울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티셔츠 위에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눈꺼풀에 남아서 타오르고 있을 거예요. 물은 아주 작은 방울을 만들어 흘러내려 샤워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물티슈를 써야 할 거예요. 아, 그나저나 옷도 세탁할 수 없을걸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이 하는 것처럼 버려야 해요. 또 먹을 수 있는 치약과 헹굴 필요 없는 샴푸를 써야 할 거예요. 만약 머리카락이 자랄 정도로 충분히 비행기가 오랫동안 우주에 남는다면 작은 진공청소기와 통이 달린 특별한 가위를 써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죠. 누가 그걸 들이마셨다고 상상해보세요. 선실을 둘러보며 아주 재밌는 현상을 봐요. 동료 승객들이 공중에 매달려 돌고 있어요. 특정한 간격으로 갑자기 180도 회전축을 바꿔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무중력의 기적이란. 갑자기 거미를 발견했어요. 얘가 비행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보아하니 거미줄을 치고 있네요. 하지만 이 작은 생물이 무중력 상태에서 그걸 만들어야 해서 거미줄이 아주 불규칙한 모양이에요. 약간 공처럼 보여요. 갑자기 코가 가려운 느낌이 나요. 굉장하네요. 재채기할 것 같아요. 에치! 어떤 강력한 힘이 여러분을 뒤로 밀어 방향을 잃으면서 벽에 부딪혀요. 모든 게 깜깜해져요. 안타깝게도 만약 비행기가 정말로 우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모험은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단순히 우주를 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상업용 비행기의 평균 순항 고도는 9,500m에서 11,600m 사이로 상당히 높아요. 이 고도에서는 공기가 희박해져요. 결과적으로 항공기는 더 쉽게 여행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연료를 덜 연소시켜 항공사에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죠. 더 낮게 날 순 없지만 더 높이 날 수도 없어요. 여객기가 공항에서 이륙하자마자 조종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최대한 빠르게 비행기를 가능한 한 높이 이끄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비행기는 보통 비행 후 첫 10분 안에 순항 고도인 10에서 11km에 도달해요. 동시에 각 비행기에는 무게와 몇 가지 다른 특성에 따라 고유의 순항 고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최대 속도가 음속의 2배나 빠른 유명한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는 15,000에서 18,000m 높이로 다른 현대의 비행기들보다 훨씬 더 높이 날곤 했어요. 비행기가 1700m의 높이에서 날 때 나쁜 날씨를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한 바람과 폭우는 대기의 낮은 층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그런 다소 높은 고도로 날 때 헬리콥터와 경비행기 등이 있는 복잡한 공중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어요.
또 새와 큰 곤충들을 멀리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만약 10km 이상의 상공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조종사들은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높을수록 좋은 거네요. 하지만 왜 비행기들이 순환고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죠? 비행기가 아주 높게 날 때 안전한 고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급격한 감압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몇 초가 중요해요. 또한 그렇게 높은 곳에서 여행하는 동안 승무원들이 일반적인 순환고도에서 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지상 근무지와 통신할 수 없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얇아져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너무 높이 오르지 않는 한 말이죠. 너무 높이 오르면 공기가 너무 희박해져서 기계를 공기 중에 뜰 수 있게 해줄 충분한 양력을 제공할 수 없어요. 필요한 양력을 만들어내는 건 기압의 차이예요. 하지만 고도가 너무 높으면 이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또 비행기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너무 희박해져서 엔진에 연료를 공급할 수 없어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상승할 힘이 없어져요. 안타깝게도 그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동안 비행기들은 바람의 원조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높은 곳에선 공중에 떠 있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와 연료를 낭비해야 해요. 그리고 비행기의 무게도 잊지 마세요. 기계 무게가 더 나갈수록 특정 고도에 도달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에어버스 380-800에 탑승하는 대신 X-15를 선택한다면 우주 공간을 좀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우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주는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아주 먼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행성 표면 위 특정한 고도에서 우주 공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편의상 지구의 대기와 우주 사이의 카르만 라인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경계가 해발 100km의 높이에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어요. 자, 다시 로켓 비행기인 X-15로 돌아가 보죠. 50년대 중반에 설계되었고 1959년 6월에 첫 여행을 했어요.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양력과 안정성을 얻기 위해 매우 얇고 꽤 뭉툭한 날개를 갖고 있었어요.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았죠. 그리고 최첨단 로켓 모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동력 출력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주 비행기의 엔진은 일반 항공기의 엔진처럼 작동할 수 있었죠. X-15는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특별한 연료가 필요했어요. 이 비행기는 100km의 고도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그건 우주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해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 기적 같은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행의 첫 단계에서 항공기는 B-52 모선에 운반되었다가 날개 아래에서 낙하하게 될 거예요. 분명 그 낙하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꽤 갑작스러울 거예요. X-15는 비행하기에 아주 바쁠 뿐만 아니라 아주 흥미롭기도 할 겁니다.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관광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음속 비행기계를 조종하느라 바빠서 경치 감상에 흠뻑 젖을 시간이 많지 않을걸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작은 편차도 조심해야 할 거예요. 대기권을 재진입해 지구로 돌아갈 때가 되면 비행기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제 완전 평범한 비행기 창가 자리에서 편히 쉬세요. 아마도 언젠가 사람들은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